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기대 박승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인터넷. 유선 네트워크에서 아마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뭐 한 7, 80% 이상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네트워크는 거의 대부분, 유선 네트워크는 거의 대부분 인터넷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정도로 인터넷은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도 상당히 이렇게 길고요. 1시간 동안 인터넷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공부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인터넷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특히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맥 주소, 그리고 맥 주소 이야기할 때 그 맥,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 맥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인터넷의 중요한 장치가 인터넷 스위치거든요. 다음 시간에 인터넷 스위치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그 인터넷 스위치가 교환하는 정보의 단위가 오늘 이 시간 공부할 인터넷에서 정의하는 인터넷의 프레임이라고요. 프레임. 그래서 스위치를 이해를 하려면, 스위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를 하려면은 인터넷의 정의, 인터넷에서 정의하는 그 프레임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인터넷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인터넷의 지식을 기반으로 인터넷 스위치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인터넷이 IEEE 802.3이라는 위원회에서요. 그러니까 IEEE 802.3 위원회에서 국제 표준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표준이 그동안 많은 진전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의 히스토리를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인터넷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대한 표준을 가장 먼저 이렇게 좀 표준의 히스토리를 좀 먼저 이렇게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표준에서 정의하는 인터넷 프로토콜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프로토콜의 구조라는 게 기본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맥과 피지컬 레이어, 피지컬 레이어를 피지컬을 줄여서 파이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파이.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게 맥과 파이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 파이라는 것은 인터넷에 사용하는 물리 계층, 계층 1, OSI 7레이어로 이야기하면 계층 1인데, 그러니까 어떤 케이블을 쓰고 그 케이블에서 케이블을 사용해서 신호를 어떻게 만들어서 보낼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표준으로 정의하는 건데, 케이블에 대해서는 우리가 네트워크 설계 강의 1, 2, 3에서 개략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인터넷 프로토콜 구조 중에 요 맥 계층, 맥 OSI 7레이어, 그러니까 7계층 구조로 보면 계층 2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계층 2, 오늘 계층 1에 해당이 되고, 계층 2에 해당되는 맥 계층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맥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다루기는 쉽지 않은데요. 어쨌든 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에서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주고받는 그 정보의 단위를 프레임이라고 그러거든요. 프레임이라고 그러는데, 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프레임이 어떤 구조로 정의가 되는지, 그리고 각 그 필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좀 하시면은 이더넷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특히 스위치가 정보를 어떻게 교환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더넷에서 사용하는 주소 체계를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맥 주소 체계를 쓰는데, 맥 주소. 우리가 보통 인터넷에서 이제 사용하는 주소는 IP 주소라고 그러잖아요. IP 주소라고 그러는데, IP 주소만큼이나 많이 사용하는 주소 체계가 이 맥 주소 체계입니다. 맥 주소 체계. 특히 이더넷 와이파이에서는 이렇게 그 네트워크 내에서는 이더넷 네트워크, 와이파이 네트워크 내에서는 맥 주소를 사용해서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거든요. 그래서 맥 주소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맥 주소와 IP 주소가 어떻게 다른가, 왜 이 두 개의 주소를 써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네트워크 동작하는 원리를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우선 먼저 이더넷 표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더넷 표준. 이더넷은 역사가 상당히 이렇게 오래됐습니다. 제일 처음 이더넷을 만든 회사가 복사기로 유명한, 지금은 이제 그 다른 회사로 이렇게 합병이 됐습니다만, 복사기로 유명한 제록스라는 사무기기 회사였죠. 사무기기로 유명한 제록스라는 회사가 1977년도에, 상당히 오래됐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977년도에 거의 한 43년 전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죠. 그때 덱이라는 회사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텔이라는 회사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1977년도에 만들어서 상용화를 시킨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모습은 지금하고는 이제 많이 다른데요. 그때는 처음에 만들 때는 이제 동축 케이블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인터넷을 만들어서 상용화를 해서 공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인터넷이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돼서 많이 사용이 되게 된 것은 이 85년도에 1985년도에 앞서 이야기했던 IEEE 802.4 소위원회, 국제표준화위원회인데요. 통신 장비, 특히 뭐 네트워크 이런 표준을 만드는 그런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에서 이더넷을 국제 표준으로 이렇게 공표를 합니다. 국제 표준으로. 그게 85년도인데요. 1985년도. 꽤 오래됐죠. 이때부터 이 이더넷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되기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 이더넷은 동축 케이블 기반의 이제 이더넷이고요. 이 당시에 이더넷의 속도가 이때까지도 10메가빗/s, 여기 이제 10 베이스 5, 10 베이스 2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의미가 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전송 속도가 10메가빗/s였습니다. 그리고 이더넷이 좀 더 많이 보급이 되게 된 계기가, 이때까지만 해도 이 이더넷은 동축 케이블을 썼었거든요. 동축 케이블. 동축 케이블 기반으로 썼었는데, 동축 케이블 기반으로 이더넷이 만들어졌었는데, 이 동축 케이블이라는 게 케이블이 상당히 이렇게 두껍고 또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설치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좀 비용도 이렇게 많이 들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1990년에 들어와서 획기적으로 이더넷이 한번 발전을 또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UTP 기반의 이더넷이 표준화가 된 거죠. 그래서 그 표준을 10베이스-T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0베이스-T. 이 10베이스-T, 그러니까 1990년에 UTP 기반 이더넷이 표준화가 되면서 이더넷이 완전히 한 번 더 날개를 단 거죠. 그래서 간단한 UTP,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UTP 케이블을 써서 10메가빗/s 이더넷을 이렇게 공급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격도 무지 싸고요. 그 UTP 케이블 가격이 싸기 때문에 UTP 케이블의 가격 싸고, 그다음 UTP 케이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주변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UTP 케이블이 가늘고
또 이렇게 설치하기도 간단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보급하는데 네트워크를 보급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 거죠. 그래서 1990년에 템베스티 UTP 기반의 이더넷이 표준화가 되면서부터 급속도로 이더넷이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5년도 한 5년 후죠. 5년 후에 95년도에 이더넷이 그동안 10Mbps 이더넷 이런 10Mbps 이더넷을 우리가 지금 와서 이제 통칭할 때 통칭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 스탠다드 이더넷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스탠다드. 스탠다드 이더넷, 표준 이더넷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지금은 뭐 이 스탠다드 이더넷은 뭐 거의 사용이 되고 있지를 않죠. 지금은 스탠다드 이더넷을 쓰지 않습니다. 속도가 좀 10Mbps 이러면 느리기 때문에 1995년도에 100Mbps 이더넷이 그 표준으로 공표가 됩니다. 1995년도에 이때 UTP 케이블을 쓸 수도 있고 백베스티X UTP 케이블을 써서 100Mbps를 지원할 수도 있고 FX5 옵티컬 5를 사용하는 광 케이블을 사용하는 백베이스 FX도 이렇게 같이 표준화가 됐는데 지금도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UTP 케이블 기반의 이더넷 중에 100Mbps를 지원하는 그런 이더넷을 현재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현재도 그 이더넷은 전부 다 이때 표준화가 된 백베스 TX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998년도에 오면서 1998년도에는 속도가 다시 또 10배로 늘어가지고요. 기가빗 1기가bps 기가빗 이더넷이 표준화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사무실에서 기가빗 이더넷, 백베이스 패스트 이더넷, 그러니까 100Mbps 이더넷하고 기가빗 이더넷을 많이 쓰는데 그 기가빗 이더넷이 1998년도에 지금부터 22년 정도 전에 표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때 100Mbps 이더넷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패스트 이더넷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스탠다드 이더넷에 비해서 워낙 빨랐기 때문에 별칭을 패스트 이더넷이다. 패스트 이더넷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패스트 이더넷 100Mbps를 지원하는 이더넷 포트 같은 거 이름을 붙일 때 뭐 FA 패스트 이더넷 뭐 0번 모듈에 연결되어 있는 1번 포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때 말하는 패스트 이더넷이 100Mbps 이더넷의 별명을 패스트 이더넷이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도 이런 형태로 포트 레이블링 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 만든 기가빗 이더넷은 지금도 기가빗 이더넷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지금도 기가빗 이더넷이다 표현하는데 마찬가지로 기가빗 포트를 이름 붙일 때 기가빗 포트를 이름을 붙일 때 기가빗 포트를 기가빗 뭐 또는 G 또는 GA 뭐 이렇게 G 모듈 1에 1번 포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때 이 G가 기가빗 이더넷이다 이런 의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다시 또 전송 속도를 10배를 늘려가지고 10GBps 이더넷이 표준화가 됐습니다. 이때 표준화된 이더넷 표준은 10GBit 이더넷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죠. 그리고 2010년도에는 40GBps 이더넷이 표준화가 됐고
그 다음 2010년도에 다시 100GBps 이더넷 표준도 발표가 됐고 2017년도에는 200GBps 표준이 이미 발표돼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 다시 400GBps까지 이렇게 표준화가 돼서 처음에 이더넷이 1977년도에 개발이 돼서 공표가 될 때, 제록스에 의해서 개발이 돼서 공표가 될 때는 10Mbps 이더넷이었는데 지금은 400GBps까지 지원하는 그런 네트워크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더넷 프로토콜의 구조인데요. 구조.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OSI 계층 구조, 7계층 구조, 뭐 이런 계층 구조는 이렇게 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동작하는 프로토콜들, 네트워크가 어떻게 동작할 건지를 정의하는 약속하는 그런 약속을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프로토콜이 이제 네트워크의 서비스에 따라서 그 약속해야 될 것들이 뭐 다양하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가 동작하려고 그러면 이제 많은 프로토콜들을 조합해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로 이렇게 구현해서 이렇게 구축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 프로토콜을 계층화를 시켜서 재사용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프로토콜을 갖다 배치를 한다고요. 그럴 때 프로토콜이 얼마나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가에 따라서 또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는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계층을 쭉 나누는데 그때 계층을 계층 1부터 2, 3, 4, 그 다음에 5에서 6, 7까지 7계층 구조로 이렇게 보통 나눈다고요. 이렇게 7계층 구조로 나누는 것을 이제 OSI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사용하는 TCP/IP는 이 OS 7계층 구조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로 통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계층 5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통합을 했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계층을 7개로 나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더넷은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보통 인터넷 사용할 때 계층 4가 TCP, UDP 이런 거를 많이 쓰거든요. 익숙하신 분들은 뭐 이러면 잘 아실 테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음에 네트워크를 공부할 기회 있을 때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TCP, UDP를 계층 4로 쓰고 그 다음에 계층 3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IP 프로토콜을 이제 계층 3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 이더넷은 기존에 있는 TCP, UDP, IP를 그대로 사용하고요. 이거는 그대로 사용하고 계층 2하고 계층 1만 이렇게 정의를 하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계층 2에서 정의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맥. 계층 2에서 정의하는 것을 맥이다. 맥.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이다. 맥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계층 1을 정의하는 계층 1은 이제 그 어떤 케이블을 쓸 건지 그 케이블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신호를 어떻게 만들어서 보낼 건지 이런 것들을 그런 약속을 정의하는 그런 프로토콜인데 그 계층 1에서 정의하는 것을 파이 피지컬 레이어다. 파이다. 피지컬. 피지컬. 이런 의미에서 파이 피지컬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여러분들 케이블 지난 시간에서 케이블 잠깐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많은 종류의 케이블들을 쓰고 있죠. UTP 케이블, STP 케이블, 광 케이블 중에도 싱글 모드, 멀티 모드, 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수많은 종류의 케이블들이 있습니다. 동축 케이블도 있고요. 그런 케이블에 따라서 어떻게 신호를 만들어서 전달할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것을 정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더넷에서
파이 계층, 물리 계층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케이블을 쓸 건지, 얼마나 전송 속도를 낼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가 되는 거죠. 반면 맥 계층, 계층 이에 해당되는 맥 계층, 이 맥 계층은 이제 하나로 딱 정의해서 밑에 어떤 파이 계층을 쓰든 물리 계층이 뭘 쓰든 동일한 맥 계층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넷은 이 두 개 밑에 계층 1과 계층 2 프로토콜을 정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계층 1은 케이블의 종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신호 체계에 따라서 많은 종류가 있을 수 있지만 계층 2는 맥 계층 하나만 사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때 사용하는 맥 계층, 이더넷에서 사용하는 맥 계층 이름이 CSMA-CD인데요. CSMA-CD. CSMA-CD가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를 잠깐 한번 보기 전에 우리가 아까 제가 이더넷의 히스토리를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초창기 제록스에서 만들 때 제록스하고 덱 그다음에 인텔 이 세 회사가 공동으로 만들 때 사용했던 그런 케이블이 뭐냐면은 이런 이제 동축 케이블인데 아주 두꺼운 동축 케이블, 직경이 한 뭐 1cm 정도 되는 아주 이렇게 두꺼운 UTP 이런 케이블에 비하면 뭐 상당히 두꺼운 거죠. 왜 두꺼운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잡음을 차단해서 신호를 가능하면 안전하고 좀 멀리 보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외부의 잡음을 차단하는 그런 차폐 물질을 구리선 주변에 많이 입혔기 때문에 두꺼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두꺼운 그런 케이블을 썼고요. 이런 케이블의 기본이 뭐냐? 이런 케이블 비싸죠. 비쌉니다. 그리고 두껍기 때문에 PC 같은 데 설치하는 게 정말 용이하지 않은 거죠. 케이블링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설치하기가. 그리고 그래서 이 1977년 그 무렵에 이 UTP 케이블을 가지고 이더넷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작업이었다. 결국은 어떻게 하는가? 이 케이블 하나를 여러 대의 장치, 통신 장치들이 케이블 하나를 가지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를 갖다 구성을 한 거죠. 공유하는 방식으로.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거이지만 45년 전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더넷은 뭐냐면은 신호를 전달하는 이 케이블이 말이죠. 케이블이 지금과 달리 지금은 PC를 연결할 때 전부 다 케이블을 PC마다 케이블 따로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PC가 이 케이블 하나를 공유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여러 대가 멀티플 장치들이 이 PC를 공유한 거죠. 그래서 이때의 이 케이블은 공유 매체였다. 공유 셔드 셔드 미디엄 공유 매체였다. 그러니까 이 케이블 하나를 가지고 여러 장치들이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동시에 정보를 케이블을 통해서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서로 충돌이 돼가지고 내가 신호를 어떤 전류 신호 이렇게 볼테이지를 다르게 볼테이지를 다르게 만들어가지고 신호를 보내는데 다른 옆에 있는 PC가 그 케이블을 통해서 자기도 신호를 만들어서 보내면 그게 결합이 돼가지고 수신하는 쪽에서는 이게 무슨 신호인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두 개 이상의 장치가 같은 케이블을 통해서 동시에 신호를 보내는 그런 문제를 콜리전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충돌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충돌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동시에 신호를 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요. 동시에 보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 매체를요. 여러 대의 통신 장치들이 누가 신호를 보낼 건 누가 이 매체를 접근해도 되는지를 제어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미디엄을 액세스하는
액세스. 누가 언제 이 매체를 접근할 수 있는가. 접근한다는 걸 그 매체를 통해 신호를 보낼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죠? 이걸 컨트롤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공유 매체를 썼기 때문에. 케이블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게 이게 맥이라는 거거든요. 맥. 어떻게 여러 대의 장치가 공유 매체를 접근하는 것을 제어할 건가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지만 동작하는 그런 네트워크로 처음에 이 이더넷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오케이?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케이블 하나가 있으면은 이 케이블에 이렇게 PC를 매달아서 여러 대의 PC가 케이블 하나를 가지고 서로 통신하는 그런 네트워크였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이더넷을 만드는 그 개발자들이 어떻게 여러 대의 장치가 케이블 하나를 공유하고 충돌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간단하게 매체를 접근하는 순서를 정할 건가 이런 기술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맥 기술을 만드는데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 기술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더넷을 만든 개발자들이 만든 맥 기술의 이름이 뭐냐? 이게 CSMACD였다. CSMACD. 이더넷 이렇게 이더넷을 공부할 때, 이더넷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반드시 맥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맥을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CSMACD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고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CSMCD가 어떻게 동작하는가 하는 알고리즘은 뭐 구체적으로 다루려고 하면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동작하는 원리를 이름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름 CSMACD잖아요. CSMA C 캐리어라고요. 캐리어. 뭔가를 운반한다 이런 이야기죠. 뭘 운반하겠어요? 당연히 신호를 운반하는 거죠. 신호를 운반한다는 것은 케이블이죠. 케이블입니다. 동축 케이블. 케이블을 이 전송 매체를 쓰는데요. 전송 매체의 신호가 누군가가 신호가 보내고 있는지 안 보내고 있는지 비어 있는지를 이 케이블을 센싱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으면 보낼 신호가 있는 컴퓨터가 먼저 신호를 보내기 전에 자기의 정보를 신호로 만들어서 보내기 전에 이 케이블을 센싱을 한다. 이 캐리어를 센싱을 한다. 보고 딱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보내고 있는지 누군가가 이 케이블에 신호를 보내가 신호가 전달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비어 있는지 신호가 지금 전달 중인지를 센싱을 하겠다는 거예요. 센싱하는 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비어 있는지 아이들 상태인지를 감지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해요. 아이들 현재 비어 있는지 아이들인지 아닌지.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 대 그러니까 동시에 컴퓨터 여러 대가 말이죠. 여러 대가 동시에 신호를 보낼 필요가 당연히 있다고요.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대만 뭐 그 케이블을 쓴다 그러면 맥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 대 멀티플 장치가 여러 대의 장치가 이 센싱을 한다는 거죠. 센싱을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대의 장치 케이블을 다 이렇게 비어 있는지를 다 보고 있는데 케이블이 비어 있어. 비어 있다는 건 누군가가 여기서 누군가가 신호를 보내다가 이제 신호 전송을 종료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A하고 B가 동시에 이 두 대가 지금 센싱하고 있으면 동시에 비어 있다 이렇게 감지를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 이 다수의 컴퓨터가 요 A, B가 다수의 컴퓨터가 비어 있다. 이러면은 어떻게 하는가? 이 다수가 그냥 액세스를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비어 있으면 무조건 액세스를 하는 거예요. 비어 있으면 액세스 한다는 걸 비어 있으면 전송을 한다는 거죠. 자기가 신호가 있으면 전송을 하는 거예요. 전송을 하면 이렇게 전송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전송이 되겠죠. 음.
그 중에 근데 이게 B가 없고 말이죠. B가 없고 A 하나만, 한순간에 하나만, 예를 들어서 다행히 하나만 이렇게 신호를 갖다 케이블이 이렇게 비어 있다는 걸 감지를 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신호를 보내면은 충돌이 안 될 테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B가 그 다음에 신호를 데이터를 보낼 게 있더라도 감지를 하면은 A가 신호를 보내고 있으면 얘는 비어 있다고 감지를 안 한다. 그러니까 신호가 지금 전송되고 있으니까 보내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한순간에 한 명만 비어 있다고 감지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동시에 2대 이상, 멀티플, 여러 대의 장치가 비어 있다고 감지를 했을 때 그때도 그냥 전속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보내는 거예요. 왜냐? 간단하게 그냥 비어 있으면 보내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2대 이상이 동시에 이렇게 감지를 하면은 뭐 당연히 충돌이 생기죠. 이렇게 하다 여기서 이 두 개가 이렇게 언젠가 만날 테니까 그죠? 여기서 이렇게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충돌이 생긴다. 여기서 충돌. 신호를 동시에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신호가 합쳐져 가지고 수신자가 수신할 수 없는 그런 신호로 만들어지는 이런 현상을 충돌이라고 그러거든요. 콜리전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충돌이 생기겠죠. 충돌이 생긴다. 충돌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가? 충돌이 생기면은 충돌이 생겼다는 것을 그 완전히 자기가 보낸 신호하고 이상한 신호가 자기한테 오는 거죠. 그죠? 충돌된 신호가 얘가 보낸 신호가 말이죠. 얘가 보낸 신호하고 자기가 보낸 신호가 합쳐져 가지고 나한테로 이렇게 올 테니까 그죠? 나한테로 이렇게 올 테니까 그걸 감지해 보면은 B가 내가 보낸 신호가 이상한 신호랑 합쳐져 가지고 되돌아왔구나. 이걸 갖다 당연히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충돌을 감지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충돌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가? 충돌을 감지를 해야 된다. 디텍션 해야 된다. 탐지. 충돌을 반드시 탐지를 해야 된다. 탐지. 왜 탐지를 해야 되겠습니까? 탐지를 왜 하는가? 내가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내가 보낸 신호가 다른 컴퓨터가 보낸 신호와 충돌을 해서 수신자가 수신할 수 없는 신호로 만들어져서 충돌이 됐다. 그러면은 충돌이 됐다는 걸 탐지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두 가지를 해야 돼. 두 가지. 여러분 잘 보세요. 두 가지. 하나는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정보, 그걸 이제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프레임을 내가 다음에 보낼 수 있게 유지를 해야 돼요. 어디에 유지를 하는가? 임시적으로 뭔가를 저장하는 그런 자료 구조를 버퍼라고 하잖아요. 버퍼에다가 유지를 해야 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유지. 1. 유지. 1. 2는 뭔가? 2. 두 번째. 나중에 다시 재전송하는 거죠. 2. 재전송. 유지하고 재전송을 해야 됩니다. 유지하고 재전송. 재전송을 하는데 말이죠. 재전송을 하는데 이 두 개가 동시에 보내가지고 재전송을 했어. 좀 이따가 이렇게 한 뭐 1초 있다가 1초 지난 다음에 재전송을 하려고 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A도 1초 있다가 재전송하고 B도 1초 있다가 재전송하면은 당연히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충돌이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 동시에 또 이렇게 접근하니까 케이블을. 그래서 이 재전송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한. 어떻게 재전송하는가? A와 B가 가능하면은 그 다음에 재전송할 때는 충돌이 잘 생기지 않게.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을 이렇게 일정한 시간, 동일한 시간을 기다리지 않게 랜덤하게 기다리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건데 그런 구체적인 알고리즘이 궁금하시면은 CSMACD를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기를 하고 그렇게 가능하면 충돌이 잘 생기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기다렸다가 재전송하게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CSMACD는 뭐냐? 아주 간단해. 이 케이블에 내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여러 다른 컴퓨터랑 공유하고 있는 이 케이블에 신호가 지금 전달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센싱을 하고요. 센싱했다 비어 있으면 난 무조건 보내는데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프레임을 다 전송하기 전에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신호가 충돌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탐지를 해야 돼. 탐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프레임이 다 전송하는 동안 충돌이 생긴 신호가 나한테 안 온다. 그러면 나는
전송을 잘한 거예요. 왜냐? 동시에 다른 컴퓨터하고 신호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프레임을 보내기 시작하고 말이죠. 프레임을 보내기 시작하고 마지막 비트까지 전송하기 전에 뭔가 충돌이 돼가지고 이상한 신호가 내한테 탐지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지금 이 보내고 있는 이 프레임을 나중에 재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버퍼에 유지하고 일정한 시간이 아니라 랜덤하게 기다렸다가 재전송한다. 이런 거죠. 이해가 되시죠? 아주 간단한데 아주 잘 동작하는 그런 맥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맥 프로토콜 이름이 그래서 뭐냐? CSMA CD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더넷에서 사용하는 맥 프로토콜의 이름이 CSMA CD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내가 왜 내가 이걸 설명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더넷 스위치에서 이렇게 교환하는 이더넷 사용하는 정보의 단위 프레임인데요. 이게 프레임인데 뭐 프레임을 공부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필드가 뭐냐면 이 데이터라고 해요. 데이터. 이 프레임을 통해서 보낼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사용자가 이렇게 프레임을 통해서 보낼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최대 1500바이트. 그 다음에 최소는 46바이트. 46바이트에서 1500바이트까지. 왜 46바이트? 왜 보낼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소 내가 한 바이트만 보낸다 할지라도 46바이트로 만들어서 쓸데없는 것을 45바이트를 채워서 46바이트 이상으로 채워서 데이터를 여기다 이런 하나의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보내야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왜 최소 46바이트 이상이 돼야 되는가를 이해를 조금 할 필요가 있는데 뭐 자세한 건 아니더라도 개념만 좀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말이죠. A라는 PC가 어떤 프레임, 어떤 정보를 이렇게 버퍼에 담아 있다가 케이블을 센싱을 해보니까 캐리어를 센싱 해보니까 비어 있어서 내가 지금 보낸다, 전송을 했어. 그러면 케이블을 따라서 쭉 이렇게 신호가 이제 케이블의 신호 전달 속도에 맞춰서 쭉 전달이 되겠죠, 그죠? 전달이 되는데 이 케이블 길이가 L이면은 이게 이제 케이블 끝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L 나누기 L 나누기 신호 전달 속도겠죠. 신호 전달 속도 뭐 자세한 거는 케이블마다 좀 다르지만 UTP 케이블이나 광 케이블 보면 대략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케이블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대략 한 초당 20만 킬로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초당 신호가 전달되는 속도가. 그래서 이 끝에서 이 끝까지 신호가 전달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신호의 케이블의 길이 나누기 신호 전달 속도 20만 km per second을 나누면은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달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겠죠, 그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A가 말이죠. 내가 어떤 프레임 첫 번째 비트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제 이 케이블을 통해서 보내기 시작했는데 내가 보낸 신호가 누군가가 다른 컴퓨터가 보낸 신호랑 충돌이 돼가지고 나한테 감지가 된다. 충돌이 생기면 반드시 감지가 돼야 돼. 그러면은 감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프레임 다시 재전송해야 되니까 이 프레임을 버퍼에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된다.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충돌이 발생해서 내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서 그 신호가 충돌이 발생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충돌이 발생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요 프레임을 다 전송하기 전에 그 충돌이 감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프레임을 다 전송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반드시 작아야 된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죠. 여기서 내가 보낸 신호가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이 케이블의 끝에 가서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 신호가 이 D라는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 끝에, 그 이론적으로 거의 끝에 가서 끝에 도착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도착은 안 했지만 D가 신호를 갖다 감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케이블을 감지를 해가지고 신호를 자기가 보낸 거죠. 그러면은 충돌이 어디서 생기는가? 이 끝에서 충돌이 생긴다. 충돌이. 그러면 그 충돌된 신호가 이제 나한테로 이렇게 오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최악의 경우에 A가 말이죠. A가 내가 보낸 신호가 충돌이 됐다는 것을 탐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케이블 길이가 L이면은 신호가 L 끝까지 갔다가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시간. 신호가 케이블의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왕복하는 시간이죠. 왕복하는 시간이 2 곱하기 이거 말이에요. 이거 앞에 케이블 하나를 끝에서 끝까지 가는 시간이 이거면 2 곱하기 2가 된다. 요 시간이 뭐냐면은 신호가 첫 번째 내가 보낸 신호가 충돌이 돼가지고 나한테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게 뭐보다 작아야 되냐면은 내가 이 프레임을 다 전송하기 전에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D라는 프레임을 다 전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지금 우리가 전송 속도가 10mbps이기 때문에 D 비트를 10mbps로 전송하는, 초당 10메가 1000만 비트로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T 비트를 1000만 비트, 초당 1000만 비트로 보내는 시간, 이거 이렇게 나누는 시간, 요거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은 그 당시에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더넷의 속도가 10mbps였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그때 케이블 길이가, 자세한 건 제가 설명 안 하겠지만 한 2.5km 정도 됐습니다. 케이블 길이, 최대 길이가. 그 케이블 길이가 왜 2.5km 됐는가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사용했던 동축 케이블의 길이, 동축 케이블의 성능, 그 다음에 그 동축 케이블을 연결하는 그 리피터, 그러니까 정폭기, 뭐 이런 것들의 성능,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 건데, 그때 2.5km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거 다 상수라고. 이것도 2.5km, 최대 2.5km, 이것도 최대 10mbps. 그러니까 변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거 D비트. 이게 뭐냐면 이 프레임의 크기라고요. 프레임 크기. 그래서 프레임의 크기가 반드시 일정 크기 이상이 돼야지만 이 관계, 이게 성립을 한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양분의 프레임을 설계할 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프레임을 설계할 때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 프레임을 이제 우리가 어떤 PC가 다른 컴퓨터한테, 다른 컴퓨터한테 이렇게 프레임을 보내려고 그러면은 자기 주소, 앞에 자기 주소를 딱 붙이고요. 목적지 주소, 내가 누구한테 보낸다, 목적지 주소를 붙이고, 자기 주소를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있는 요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인지, 뭐 대부분의 데이터는 IP 데이터인데, IP 데이터, 지금은 IP 데이터인데 그 당시에는 IP가 아닌 다른 네트워크 프로토콜도 많이 썼거든요. 계층 3 프로토콜은. 그래서 이게 IP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를 표시하는 요 데이터의 타입, 그 다음에 요 데이터, 그 다음에 요 프레임에 에러가 생겼을 때 에러가 생겼다는 것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넣어서 이렇게 보내는데, 이런 것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나 조금 이따 다음 페이지에 보겠지만 맥 주소는 6바이트라고요. 48비트. 이거는 딱 정해져 있고요. 이것도 타입을 구분하는 것도 2바이트. 그 다음에 CRC, 에러가 발생했는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 코드도 4바이트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 나머지 필드 합쳐가지고 다 18비트잖아요. 18바이트잖아요. 18바이트. 근데 이 데이터는 이 18바이트에 최소한 여기다 46바이트, 그래서 64바이트,
512비트죠. 512비트는 최소한 돼야지 이 관계, 이 관계가 성립하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임 길이가 최소 512비트 64바이트 이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는 최소 46바이트 이상이 되게 그렇게 처음에 설계를 했고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백워드 컴패티빌리티를 보장하면서 표준이 계속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왜 1500바이트를 그러면 크기를 왜 제한했는가 이런 건 또 다른 차원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그거는 그 당시에 메모리 가격 같은 게 워낙 비쌌고 그래서 버퍼에 유지할 때 가능하면은 메모리를 좀 적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컴퓨터가 너무 큰 데이터를 갖다가 보내면은 그동안 나머지 컴퓨터들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가 어떤 케이블을 오랫동안 점유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 크기는 이렇게 1500바이트로 제한을 했지만 최소 크기도 데이터의 최소 크기도 46바이트로 제한을 했다. 그래서 프레임 전체 크기가 64바이트, 512비트가 넘지 않게 설계를 했다.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게 요 주소. 이때 사용했던 주소, 목적지 주소, 나의 주소를 이제 붙여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했던 주소, 이 주소가 왜 필요했는가? 여러 컴퓨터, 그러니까 케이블 하나에다가 여러 컴퓨터를 써서 이제 연결을 하고 그 컴퓨터 간에 이렇게 통신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누가 케이블을 사용할 건지 그리고 누가 누구한테 정보를 보낼 건지를 사실은 이제 식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만든 주소 체계를 이게 사실은 맥, 맥 계층에서 사용하던 주소였기 때문에 이때 사용하는 주소를 맥 주소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맥 주소. 맥 주소. 그리고 맥 주소는 48비트, 6바이트 이렇게 이제 이름 붙인 거예요. 이래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맥 주소는 바이트로 보면 6바이트고요. 비트로 보면 48비트인데 48비트. 이 당시 이게 이제 1977년도잖아요. 1977년도. 물론 그 전부터 개발이 됐기 때문에 뭐 한 1970년 정도에 이렇게 이 맥 주소라는 게 설계가 됐겠죠. 그때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인터넷이 없을 때라고. 인터넷하고 이 이더넷은 사실은 별개로 개발된 거예요. 별개로. 그래서 이때 맥 주소는 이더넷에서 사용하기 위한 주소로 만든 거라고. 그래서 이 맥 주소가 왜 IP 주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맥 주소를 쓰게 됐는가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완전히 별개였다. 그리고 이 맥 주소는 48비트인데 앞에 있는 세 바이트하고 뒤에 있는 세 바이트를 세 바이트의 값을 할당하는 IP 주소를 할당하는 주체를 다르게 만들었어요. 앞에 있는 이 세 바이트는 누가 여기에 IP 주소를 맥 주소를 부여를 하는가? 이거는 뭐냐면은 표준화 기관에 맥의 표준화 기관 IEEE였잖아요. IEEE에서 첫 번째 세 바이트에 대해서는 어떤 주소를 쓰라. 너는 어떤 주소를 쓰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 근데 이 지정 대상이 누구냐면은 이 지정 대상이 뭐냐면은 네트워크 카드 이더넷 카드를 이더넷 장치를 만드는 제조사예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는 몇 번 이렇게 딱 하는 거죠. 인텔이다. 인텔은 몇 번. LG는 몇 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호를 갖다 부여를 한다. 제조사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요 세 바이트는 어떻게 하냐면 그 제조사가 일련 번호를 여기다 매기는 거예요. 제조사가. 그 어떤 제조사에서 만든 거는 자기 이 IEE에서 부여한 자기 회사의 번호에다가 자기들이 부여한 일련 번호가 여기에 이렇게 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맥 주소는 언제 만들어지냐면은
이더넷 카드, 이더넷 장치가 제조될 때, 공장에서 제조될 때 그때 맥 주소가 부여가 돼서 출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부여가 되면 바뀌지 않는 거죠. 그게 마음대로 바뀌어버리면은 1년 번호가 1년 번호나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한번 제조할 때 만들어지면은 변화 없 저기 바뀌지 않고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예전에 말이죠. 예전에 이더넷은 이랬기 때문에 초창기에 이더넷은 이렇게 하나의 케이블을 하나의 케이블을 이렇게 공유를 했기 때문에 이 케이블을 공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A가 신호를 보내면은 다른 컴퓨터들은 신호를 보낼 수가 없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C가 신호를 보낼 때는 이게 C가 신호를 보낼 때는 다른 컴퓨터들은 전송을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송수신이 사실은 동시에 될 수가 없었다. 동시에 한순간에 하나의 컴퓨터만 신호를 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사용했던 그런 이더넷은 매체를 공유를 했고 CSMA CD를 써서 신호를 전송하는 순서를 정했고 그래서 동시에 보낼 수 없고 한순간에 하나만 보내는 송신과 수신이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방식을 반이중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반이중 이중으로 신호를 보낼 수가 없고 반이중 하나를 보내고 그 다음 기다렸다고 또 하나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를 하프 두플렉스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스위치 공부를 할 때 보겠지만 지금은 PC가 케이블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각자 PC가 자기의 UTP 케이블로 이더넷에 연결이 되고 이더넷 케이블에 구성할 때도 송수신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케이블링을 구성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다 공유를 하지 않아요. 공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데디케이티드 미디엄 자기한테 고정적으로 할당된 그런 케이블을 쓰기 때문에 사실 CSM의 CD를 써가지고 공유하기 때문에 공유 매체 접근 순서를 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풀두플렉스 이중 방식의 이더넷을 당연히 사용을 하겠죠. 하겠지만 예전에 만든 이더넷하고 지금 사용하는 이더넷하고 간에 호환되게 호환성이 보장이 되게 이렇게 표준을 갖다 발전을 시켜왔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이더넷은 CSM의 CD 맥을 지원하고 맥 주소, 동일한 맥 주소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프레임 구조도 그 당시 초창기에 만들었던 프레임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더넷은 10Mbps부터 수백 기가 bps까지 전송 속도가 완전히 다르다고.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전송 속도가 다른 그런 인터페이스, 이더넷 장치를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은 서로 다른 속도가 다른 그런 장치가 양쪽에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서로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상호간에 서로 이렇게 그 통신을 통해서 상대방이 지금 전송하는 속도가 얼마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때 낮은 속도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서로 통신이 가능하게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송 속도가 다른 그런 네트워크, 이더넷이 하나의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어떻게 통신하지? 이렇게는 걱정을 안 하셔도 돼. 그래서 지금 이더넷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이더넷이 말이죠. 처음에 만들 때는 이더넷이 사무실 네트워크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사무실에 있는 사무기기를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런 사무실에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그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랜이다.
로컬 에리어, 좁은 지역을 커버하는 그런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해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것이 홈 네트워크 또는 뭐 우리 학교 같은 캠퍼스 네트워크, 그 다음에 어떤 빌딩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이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의 유선 네트워크는 거의 100%, 뭐 거의가 아니고 100%라고 보시면 돼요. 100%.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의 100%가 이더넷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더넷이 많이 사용되는 데가 이 메트로폴리탄 에리어 네트워크인데요. 메트로 에리어, 메트로폴리탄 에리어 네트워크인데, 어떤 도시의 한 구역을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네트워크를 메트로폴리탄 에리어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동에 어떤 단지, 뭐 아파트 단지라든지 뭐 이런 어떤 뭐 천안시 어떤 뭐 이렇게 어떤 구역을 담당하는 그런 네트워크, 이런 네트워크를 이제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네트워크가 생각보다 많이 구축이 돼 사용하고 있죠. 이런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회사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ISP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ISP 인터넷 서비스 제공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ISP 우리나라 같으면 KT, 뭐 SKT, LG U+, 이런 데가 이제 대표적인 ISP잖아요. 그 외에도 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그런 ISP들이 많이 있는데, 이 ISP들이 특정 지역의 인터넷 사용자들한테 인터넷에 연결해주기 위해서,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구축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하는데,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네트워크에서도 이더넷이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네트워크 중에 이더넷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랜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파트 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파트에 들어와 있는 그 케이블로 들어와 있는 인터넷 접속 네트워크 중에 대부분이, 아주 상당 부분이 이더넷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더넷. 일부는 이더넷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이게 한 7, 80% 이상 될 겁니다. 70에서 80% 정도는 될 거고요. 그 다음 일부는 이제 DSL도 있고 케이블 모뎀도 있는데, 아파트 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전부 다 이더넷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그러니까 이더넷이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네트워크에도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네트워크, 이런 조그마한 네트워크들을 전국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이제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를 예전에는 이더넷을 별로 쓰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이더넷 광케이블 이더넷을 써서 수십 킬로를 신호를 전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백본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백본 네트워크에도 이더넷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 네트워크를 이해를 하려면은 지금은 이더넷을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 유선 네트워크를 이해를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유선 네트워크에 우리가 이제 유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장치, 스위치, 라우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런 장치들을 이해를 하려면은 이더넷을 모르면은 사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동작 원리가 이더넷을 기반으로 해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시간 동안 제가 이더넷 좀 이렇게 복잡한 이더넷을 개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더넷 스위치, 라우터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네트워크 설계 관련된 공부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